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북한의 해킹 부대에 대해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면서 북한에 해킹 부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좀 저급한 수준의 해킹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티클을 읽으면서 북한의 해킹 부대의 실체와 또한 해킹 부대의 능력이 엄청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어서 이 아티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지난 5월 3일 더 뉴요커 잡지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제목은 로켓맨이라고 되어 있고 북한의 해킹 부대와 해킹 부대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는 아티클입니다. 보통 뉴요커에 실리는 아티클들이 내용이 길고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뉴요커에 실린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인들의 탄압에 대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그때 그 아티클을 소개하고 느낀 건 뉴요커의 기사는 기사의 내용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건 무리다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소개하는 뉴요커 아티클은 아티클의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소개하려 하기보다는 이 아티클에 실린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티클의 시작은 시모무라라는 한국계 야쿠자 단원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모무라라는 야쿠자 단원이 보스한테 전화를 받는데 너 쉽게 한번 용돈 벌어볼래?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응해서 보스를 만났는데 다른 야쿠자 단원 2명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보스한테 지시받은 건 흰색으로 아무런 표시도 안 돼 있는 카드를 하나 주더니 이 카드를 가지고 돌아오는 일요일날 새벽 5시부터 8시까지만 해야 되고 세븐일레븐에 있는 ATM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 시모무라가 이 사건을 되돌아보니 외국 카드를 받을 수 있는 ATM이 세븐일레븐이어서 여기를 선택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카드를 넣으면 언어를 선택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일본어를 선택하고 한 번에 10만원씩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원 정도죠. 19번만 인출을 하고 1시간을 기다린 후에 다른 세븐일레븐에 가서 다른 ATM으로 또 돈을 인출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시모무라는 그렇게 해서 총 380만엔, 한 4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인출했고 여기에서 수수료 한 400만원 정도를 본인이 받고 보스의 얘기로는 자신은 5% 수수료 떼고 다시 그 위에 보스한테 이 돈을 전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 인출이 시모무라랑 같이 했던 3명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건을 보니 일본 전역에 있는 1700여 개의 세븐일레븐에 있는 ATM에서 인출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총 인출 금액은 1600만 달러고 한 180억 정도 되죠.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니 남아프리카에 있는 스탠다드 뱅크가 해킹을 당했고 이 해킹당한 계좌를 통해서 일본에서 돈을 인출했고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최종 보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입국한 것까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패스트 캐시라는 사건이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패스트 캐시 2.0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검색이 되는 걸로 보았습니다. 다음 단락의 시작은 인공위성으로 야간에 찍은 북한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북한 지역만 밤에 어둡고 평양 부근만 약간 불이 있고 전기가 부족해서 밤에 불도 제대로 켜지 못한 나라에서 이런 해킹 부대가 있다는 게 마치 적도에 있는 자메이카가 영화에도 있었지만 동계올림픽에서 법슬레이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서 엄청난 해킹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2016년에는 북한에서 남한의 군사 시스템을 해킹해서 작게 5015 이러한 데이터들을 해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사건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실제 해킹이 있었던 거를 확인했고요. 이어서는 이렇게 북한의 해킹이 단순히 군사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초반에 말했듯이 금융 해킹을 통해서 돈을 갈취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테러리즘은 테러 폭파 같은 거 하고 나면 그 테러 단체가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을 탈취하는 해킹을 하고 본인들이 한 거다라고 인정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북한이 이런 해킹을 통해서 벌어들인 불법적인 금액이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가 넘는 금액을 탈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북한이 왜 이렇게 해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북한의 주석이었던 김정일이 미국이 걸프전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이제 현대 전쟁은 다른 것보다 일렉트로닉 워페어, 전자 시스템 기반의 전쟁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의 비행기가 이라크의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걸 보면서 이러한 해킹 능력, 컴퓨터 능력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총이라면 사이버 어택은 핵폭탄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아티클에서는 북한의 이런 해킹 능력에 대해서 서구에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일어난 3건의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실감했다고 하면서 그 3건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소니 픽처스에서 만든 디 인터뷰라는 영화죠.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미국의 CIA에서 이 저널리스트를 사주해서 겉으로는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간 다음에 김정은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뤄지는 다양한 해프닝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는 저도 봤지만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좀 유치한데요. 뭐 김정은도 나오고 여기 이런 영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이 영화 개봉하지 마라, 너네 큰 화를 당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개봉을 했고,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가디언즈 오브 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룹이 소니 픽처스의 서버를 해킹을 해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소니 픽처스 내에 있는 뭐 이메일, 급여 기록, 의료 기록 이런 것들 다 탈취했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후에 개봉하려고 했던 5편의 영화가 인터넷에 풀려서 개봉 전에 파일들이 풀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임스 본드 영화 차기작의 대본도 유출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소니 스튜디오의 대표였던 에이미 파스칼의 이메일이 유출이 됐는데 이 이메일에서 내가 오바마 대통령 만났을 때 되게 재치있게 노예에 관한 영화 얘기를 꺼냈어 라는 농담을 주고받은 이메일이 유출이 되면서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니 픽처스 해킹 사고도 큰 사건인데 다음 사건에 비하면 좀 애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라자루스 그룹이 금융 해킹을 한 사고인데요. 사건의 시작은 이 라자루스 그룹이 방글라데시의 은행 직원 3명의 컴퓨터에 멀웨어를 설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멀웨어를 깔았다고 해서 바로 해킹을 한 게 아니고요. 10개월 동안 수면 밑에 숨어 있으면서 이 은행의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쳐다보고 어떠한 명령들이 오가고 대화가 오가고 그 다음에 금액이 인출되거나 송금될 때 어떠한 코드를 통해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다고 하고요. 그렇게 총 17개월을 기다리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타이밍이 16년 2월 4일인데요. 이때 이 은행 직원의 컴퓨터를 통해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스리랑카, 필리핀 등에 있는 은행에 지급 명령을 내리고요. 이 지급 명령을 내리는 네트워크가 스위프트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도 미리 업데이트를 다 해놔서 정작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걸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지급 명령을 여러 개를 했는데 첫 5개에 대해서는 지급 요구가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금액은 한 1억 불 정도, 1,00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근데 이 5개까지만 승인이 되고 멈출 수 있었던 것도 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6번째 지불 명령이 내려진 곳의 송금처가 은행이 필리핀에 있는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이 위치한 곳의 주소에 주피터라는 단어가 들어간대요. 뭐 주피터 스트릿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미국의 시스템에서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피터 시웨이즈 쉬핑이라는 의심스러운 회사가 리스트에 있었고 이 주피터 단어가 겹치면서 자동으로 지급 요구가 거부가 되면서 여기서 멈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5개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서 송금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지능적으로 해서 송금을 받는 필리핀이 공휴일 주말이어서 이쪽에서는 48시간 동안 대응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대응을 못하는 사이에 8,100만 불을 이체해서 카지노 칩으로 바꾸고 최종적으로 돈을 빼냈다고 합니다. 카지노 칩으로 바꾼 이유도 이때만 하더라도 필리핀 법에서 카지노는 돈 세탁 방지 법에 미적용을 받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북한의 해킹 능력이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17개월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끈기, 그리고 해킹이라는 게 단순히 해킹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돈이 내 손에 쥐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킹한 금액을 수중에 쥐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송금하고 그 지역의 상황을 알고 또한 그 지역에서 이러한 돈 세탁을 담당할 사람들을 수배하는 외교적 수완까지 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능력까지 있는 놀라운 해킹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워너크라이 2.0이라는 랜섬웨어 사건인데요. 이 랜섬웨어가 미국, 유럽, 아시아 전역의 컴퓨터를 마비시켰다고 하고 이 아티클에 따르면 보잉사,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리고 독일의 국유기차, 그리고 한국은 CGV 이런 데가 랜섬웨어에 걸렸다고 하고요. 이 랜섬웨어가 걸리면 이런 화면들이 보이면서 이거 풀려면 비트코인을 이 주소로 얼마 보내라 라고 떴다고 하고요. 나중에 이 랜섬웨어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이 랜섬웨어에 사용된 코드가 섀도우 브로커
브로커라는 해커 그룹이 미국 국가안보국에서 탈취한 이터널 블루라는 이 코드를 활용해서 했다고 하고요. 다행히 이 랜섬웨어에서는 이 랜섬웨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내장이 되어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내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도 아티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이렇게 해킹 부대를 운영하는 북한이 원래 이런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밀수로도 되게 유명했고 예전에 이렇게 $100 슈퍼노트를 유통시킨 것도 북한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슈퍼노트가 엄청 이슈가 되면서 미국에서 $100 디자인을 바꿨죠. 그리고 이 슈퍼노트를 회수한 게 한 5천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5천만 불 정도는 북한이 먹은 거겠죠.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의 마약인 필로폰의 40%를 북한에서 공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하면서 북한의 이런 해킹 공격이 뭐 새삼스럽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북한이 이런 해킹 부대를 어떻게 키우는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북한에서 해킹 부대의 부대원들을 키우는 건 올림픽 대표 선수 키우듯이 해커를 육성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된 자원으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는 이런 천재적인 학생들을 뽑아서 해커 부대원으로 키운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하나의 예로 19년도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딴 국송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건 북한의 엘리트 대학이 김책공대와 김일성 종합대가 있는데 이 두 대학의 프로그래밍 능력이 대단해서 19년도에 국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김책공대가 8위까지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건 해킹이라는 게 단순 프로그래밍 같지만 그 해킹의 알고리즘 뒷면에는 수학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수학을 잘 푸는 사람이 해킹을 하는 코드를 만들어내고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읽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에서 북한을 선택하니까 이 밑에도 한참 밑에서부터 매년 북한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국송현은 2019년에 금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는 북한에서 이렇게 해킹 부대로 한 7,000명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양한 그룹의 해킹 그룹이 있고 이 그룹마다 하는 일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뭐 IP 주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북한의 본토에서 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고 7,000명 전체가 해킹에 가담하기보다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하게 외주 프로그래밍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둥 같은 데에서 핸드폰용 모바일 게임 개발하고 하는 걸 한다고 하고요. 그쪽 사이트에 가보면 좀 싼 가격으로 용역을 수주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핵심 인력은 따로 뽑아서 평양에서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킹 인력들의 상당수가 뭐 중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결국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 해킹 관련해서 암암리에 연결된 것 같고 중국도 다 알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굳이 증거가 없어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잘 쿵짝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아티클에서는 하나의 증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해킹 사고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타겟된 적이 없는 걸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긴밀한 관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락에는 한국을 타겟으로 했던 해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해킹 코드를 분석한 사람과 그 사람이 세운 회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북한의 해킹 코드를 분석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북한의 해킹 코드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이고 목표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진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북한 해킹 기술의 핵심은 무자비합니다. 거의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는 이 해킹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코드를 분석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소스 코드에 보면은 KUT 이런 태그가 달려 있어서 이 코드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예상하기로 KUT는 김책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김책 대학이고 RSC 1994는 이름의 이니셜이고 이 이름은 류송철. 이 류송철이라는 사람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홈페이지를 가보니 류송철이 2011년도에 은메달 딴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해킹 코드를 분석한 사람한테 물어보기에 이 북한에 있는 해커들이 코드를 짤 때 이 코드를 너 같은 사람이 분석할 거라는 걸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당연히 걔네들이 알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 분석 사실에 대해서 공개했기 때문에 걔네들도 우리가 이걸 분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글라데시 은행하고 비슷한 사건이
2018년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칠레의 ATM 기기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회사의 직원한테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글로벌 프로세싱 센터인데 우리 회사에서 인력을 뽑고 있으니까 나랑 인터뷰해보지 않을래? 인터뷰 제의가 왔고 이 직원이 4번의 화상 인터뷰를 대표랑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표랑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마음에 든다? 그리고 언제 내가 칠레에 갈 텐데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레주메를 PDF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줄 테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레주메 PDF로 변환해줘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또 멀웨어였던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 직원이 이 멀웨어를 깔았는데 다른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를 보면서 이상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제안을 해서 일주일간 네트워크를 폐쇄하고 문제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사건은 금융 해킹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수사를 해보니 앞에서 이 인터뷰에 연락을 했던 글로벌 프로세싱 센터라는 회사도 사칭을 한 거고 대표도 사칭을 해서 실제 대표는 연락해봤더니 본인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더 들여다보니 이 멀웨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를 침투하는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칠레에서의 해킹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는 한 건일 뿐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유사한 해킹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좀 큰 규모의 해킹, 은행을 해킹하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뭐 일감이 떨어졌는지 작은 규모의 공격도 하고 최근에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해킹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렛 중에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는데 핫 월렛,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월렛들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에서 돈을 빼간다고 하고요.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이 없으니까 한번 탈취해서 이리저리 돈을 돌리고 나면 추적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서 총 탈취한 금액이 탈취한 당시 금액으로는 9,400만 불 정도 되고 현재 기준으로는 한 5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6천억 원 정도 되겠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돈 세탁도 훨씬 쉬워서 금액을 현금화하기도 쉬울 거고요. 기사에 보면 한국에 있는 빗썸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4번이나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티클에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하고 이 해킹한 금액을 돈 세탁하는 데 도와준 2명의 중국인 티엔닌닌, 리지아동이 나오는데요. 이 2명은 미국의 법무부에서 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가보니 실제 이렇게 기소되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라자루스 그룹이 이런 식으로 해킹을 해서 9,100만 불을 받아서 돈 세탁을 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티클의 마지막 단락은 98년생인 이종렬이라는 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경우에 13년에 수학 올림피아드를 첫 참가를 했고 14년, 15년, 16년 참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찾아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종렬이라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친구가 13년, 14년, 15년 수학올림피아드를 계속 참가하면서 재능을 보이는데 관리들이 자기의 뒷조사를 하는 걸 보고서 나 이거 해커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커가 되게 되면 완전히 사회하고는 완전히 단절돼서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가 이걸 탈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국제수학올림피아드는 18살까지 참가할 수 있고 그러면 다음엔 16년까지 참가할 수 있으니 내가 16년 올림피아드 참가해서 거기서 탈출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16년도에 홍콩에서 개최한 올림피아드에 참가해서 숙소에서 몰래 탈출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잠입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서는 향후 2년간 올림피아드 참가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올림피아드 참가할 때는 좀 참가하는 참가생들한테 감시가 좀 약했는데 감시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출한 이종렬 씨는 현재 23살이고요. 현재는 서울대 수학과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이 아티클의 마지막은 이 이종렬 씨가 탈출해서 처음으로 구글창을 열어서 북한에서는 검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구글창을 열어서 검색을 하는데 북한이라고 쳐봤다고 합니다. 이런 건 아티클의 그냥 레토릭이겠죠. 그래서 이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이 아티클을 읽기 전까지는 북한의 해킹 부대 뉴스 나올 때마다 되게 무시했었는데 이 아티클을 보면서 북한의 해킹 부대가 참 엄청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뉴요커에 있는 아티클이 상당히 좋은데 내용이 너무 길고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아티클의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요약해서 드리는데 관심 있는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영상의 설명에 링크도 달아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뉴요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하지 않아도 한 달에 5개까지는 아티클을 무료로 볼 수 있으니 그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